김민희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귀한 대접을 받는 네, 일부러 톤을 제가 좀 달리 해봤는데 예. 일단 이 코너를 예. 들었어요. 전적으로 저는 그냥 기자님 믿으면 된다고. 예. 네. 뭐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 근데 힘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느껴져서요. 네, 뭔가 이렇게 포스가요. 이렇게 딱 느껴져서. 아니요, 저는 반대로 네. 교시장님으로부터 어떤 강한 책임감을 느껴서 네. 정말 이번 주는 내가 물샐 틈 없이 맡고야 말겠다라는 또 남자다운 결의와 책임감이 느껴져서 든든합니다. 진짜요? 네. 일단 저는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 저 박효신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저는 성 시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성 시장님에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듣고 있어서 잘해야 돼요. 예. 멀었지만 근데 진짜 목소리가 네. 보통 얼굴하고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예. 느껴지는 느낌의 목소리이세요. 아, 정말요? 네. 표리 뭐지 그런 것 아니 이제 반대죠 그거는. 되게 좋은. 예, 좋은 표리부동의 반대. 네. 좋은 얘기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제가 이 코너는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예. 네, 뭔가 연기에 욕심이 있어서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근데 그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네. 마지막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어떤 지금요? 작품이세요? 레미제라블. 지금 500만일 관객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영화를 이제 아주 좋게 보신 분들만큼 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근데 좋아요, 하나를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때는 물론 이제 교 시장님이 오실 줄은 몰랐지만 네. 장르가 같으시니까 이제 성 시장님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발라디어들 할 때는 발라드 가수들한테는 네. 발라드 가수들은 항상 노래를 할 때 본인이 음악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은 이제 아시다시피 라이브로 노래를 하면서 촬영한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연기하고 나중에 후시로 노래를 한 게 네, 아니라 연기랑 노래가 하면서. 일체가 돼 있는 스타일로 배우가 연기했기 때문에 발라드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음악인이라면 네. 이 영화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보셨다니까. 네. 역시나 역시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주시니까 괜히 말을 길게 해서 그렇게 들릴 아니요. 뿐입니다. 전혀 진짜 저는 이제 일단은 더 뭔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듣는 동안에 내가 좀 이 영화에서 예. 한 110%를 더 느낄 수 있는 영화임에도 충분하고 한 98% 느꼈던 이유들도 좀 알 것 같고 예.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발라드 음악인들의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나중에 좀 제가 듣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영화 네.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우리 기자님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네. 예. 서둘러서 보내주시고 일단 오늘 얘기 나눌 네. 캐릭터가 예. 아까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 괜찮죠? 예, 괜찮아요. 네, 리틀리의 사기꾼.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자님은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가령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거짓말을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좀 티가 나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저는 일단 시작 전에 티가 나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입술이 떨리나요? 아니면은 일단 평소랑 톤도 많이 다르고 눈동자 흔들리나요? 예. 괜히 사람 못 쳐다보고 예.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괜히 필요 없는 말 앞에서 서두에 막 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편이죠. 티가 많이 나요, 저는. 예. 어떠신 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쪽같이 잘 뻔뻔하게 못하는 편이고 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약간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거 알아차리는 편이에요. 또 되게 캐치가 빠르신. 아무래도 네. 인터뷰하거나 그럴 때 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계속 메모를 안 하고 녹음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서 저는 상대방이 말하는 바디랭귀지를 캐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표정이라거나 그 말을 했을 때 억양이나 느낌을. 네. 근데 그렇게 관찰하는 게 일의 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조금 마음에 한 70% 있는 말이구나, 80% 네. 있는 말이구나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습관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좀 관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지금 심정. 네. 긴장하고 있는데 재미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한 5일째 긴장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니에요. 자기 집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게 저도 이 시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또 좋아하는 코너니까 네. 더 재밌게 즐겨볼게요. 예, 그럼 영화 소개를 좀 하다가 첫 곡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좋죠. 음악 듣고 올까요? 먼저 간단한 줄거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줄거리가 보통 첫 곡 듣기 전에 끝나는 일은 없어서요. 조금 네. 얘기를 하다가 음악 네. 듣는 걸로 할게요. 네. 이 영화 리플리는 1999년 영화니까 벌써 한 14년이나 됐네요. 제가 데뷔했을 연도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고 이 연출하신 앤서니 민겔라 감독님은 네. 2008년에 타계하셨어요. 네. 이 영화를 만들고 좀 한 9년 더 사시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오스카상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 있고요. 네. 이 이후에는 같은 배우죠. 주드로를 캐스팅해서 네. 콜드 마운틴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었는데 멜로드라마 전쟁을 네. 배경으로 한 대체로 이 현대 문학을 각색한 네. 영화들을 우아하게 만들어내는 감독님이셨어요. 콜드 마운틴이 니콜 키드만 그렇죠. 네. 두 배우가 주드로 네. 연인으로 나왔었죠.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리플리라는 영화는 원래 소설로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950년대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여성 작가가 이제 연속 시리즈로 출간했던 범죄 소설인데 네. 바로 올 들어서 최근에 한글 완역본이 한 4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책이 나온 걸 보고 이 영화를 새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줄거리 살짝 처음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우리 주인공이 톰 리플리,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연기한 이 청년은 일정치 않은 일을 하면서 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서트홀에서 화장실에서 시중 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결혼식 같은 데 가서 반주자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식에서 이제 누군가 대신 대타로 성악곡 반주를 하고 있는데 선박 재벌인 기업가 허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가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디키의 프린스턴 대학 동창이 아니냐고 물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원래 대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톰의 옷이 아닌데 원래 그날 반주하기로 돼 있던 청년한테서 이제 포멀한 옷이 없으니까 프린스턴 대학 문장이 찍혀 있는 재킷을 빌려 입고 우연히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재킷 때문에 생긴 오해인 거죠. 근데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리플리는 그 그린리프 회장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때 아들하고 동창일 거라고 틀림없는 동창일 거라고 믿은 그린리프 회장은 이제 리플리한테 또 모종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오래전에 봤어요. 그렇죠. 오래전 영화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봐야지, 중간에도 한 번 더 봐야지 하면서도 사실 또 못 챙겨 봤었는데 이렇게 앞에 딱 얘기를 시작해 주니까 또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조금씩 나서 저도 되게 이렇게 궁금해지면서 저는 주드로 굉장히 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우리 이따 주드로 얘기 좀 조금 하죠. 이야기 이탈리아로 넘어간 다음에.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첫 곡은 이 영화 처음에 타이틀 시퀀스에서 흐르는 노래인데요. 시니드 오커너가 부른 그러니까 우리 카인과 아벨 할 때 케인 있죠. 그래서 케인을 위한 자장가 럴러바이 포 케인이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잠 깼습니다. 네. 자장가 같은데. 아니, 근데, 자장가긴 한데. 네. 좀 무서운? 이렇게 잠을 좀 깨게 하는 자장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좀 졸음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할 일을 더 부여하고. 다시 자려다가. 아, 지금 불타는 금요일, 갓 10시가 넘었는데 졸리면 그쵸. 어떡해요. 그럴 것 여러분 같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사실 혼자 있다 보니까요. 불금이 그렇게 되게 좋게 다가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혼자세요? 아유, 새삼스럽게. 저 화제를 바꿔야지. 이 곡이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까 타이틀 시퀀스에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영어 제목이 이제 The Talented Mr. Ripley잖아요. 근데 이 talented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 곡이 흐르면서 talented라는 그 형용사 부분이 계속 무슨 카지노의 잭팟 날 때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혼돈스런, 열정적인, 비밀스런, 사로잡힌 미스터 리플리, 이런 식으로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너무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 형용사가 차락차락 바뀌면서 이제 이 노래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잘 어울리는 또.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 시퀀스 디자인하고 이 시니드 오코너 노래가 좀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줄거리를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그린리프 회장이 이 리플리한테 접근을 해서 부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탁의 내용인즉슨 자기 아들이 디키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에 어떤 마을에 몬지엘로라는 어떤 마을에서 여자친구인 작가 지망생하고 흥청거리면서 목적의식 없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돌아와서 이제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네가 친구니까 건실해 보인 청년인 거예요. 그린리프 회장 눈에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로 가서 아들을 설득해서 뉴욕으로 데려와 주면은 살해를 하겠다. 그쵸, 그리고 여비는 당연히 내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늘 가고 싶기도 했고 그랬던 톰은 그 부탁을 수락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진짜 동창이 아니기 때문에 예습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거짓말들을 이제 준비하죠. 준비가 필요해요. 디키의 취향도 공부하고 재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재즈 음악을 막 속성으로 공부하면서 듣고 어떤 뮤지션의 연주인지 알아내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특별히 음험한 기운이 없는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배에서 또 석유 재벌의 딸이라고 밝히는 메레디스라는 여자하고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메레디스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레디스가 자기 소개를 하니까 리플리가 자기 이름을 디키 그린리프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긴 톰 리플리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관객들은 원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 인물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만나러 가는 그 상류층 자제의 이름을 자기라고 소개를 할까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몬지엘로에 도착한 톰은 이제 잠시 망원경으로 이 디키 자기가 찾아간 주드로죠. 디키랑 그 여자친구인 마지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커플을 관찰을 하다가 다가가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두 사람한테 다가가서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의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도 잘 기억 못하고 그런데 내가 네 대학 동창이야라고 이제 소개하는 나 기억 안 나? 프린스턴의 톰 리플리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왜 학교 때 유명하고 인기 있던 친구들은 딴 친구를 잘 기억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걔를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디키도 이제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 있는 청년이었을 테니까 자기가 모르는 동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짐작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자기 동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한테는 이제 디키 없을 때 찾아가서 디키 동창이라고 그러니까 또 마지는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밌는 상황인 건데요. 가령 A, B가 있는데 C가 A한테 난 너랑 알아라고 다가가요. 그러면 A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리고 B는 A랑 C랑 친구인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다음에 B가 혼자 있을 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 내 친구 A의 친구니까 하고 둘이 친해져요. 그럼 네. A가 다시 그다음에 뭐 B하고 C는 이미 친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A랑 자기가 친구랑 A랑 C가 친구라는 건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그게 눈덩이처럼 이제 팩트로 돼버리고 네. 우리 아버지를 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얘가 내 동창이라는 거에 증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리플리가 자기 거짓말을 사실로 굳혀가는 과정 같은 게 재밌는데. 네. 그래서 서서히 이 디키하고 마지의 생활 속으로 톰 리플리가 스며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조사한 대로 디키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네. 톰이. 그래서 얘는 재밌는 거에 사족을 못 쓴다, 웃겨주면 좋아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재즈 음악 광이다 이런 거 취향을 공략해서 결국은 디키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네 아버지 부탁을 받고 여기 왔다는 것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니까 네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의기투합했다는 걸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숨기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공작금으로 보내주시는 돈을 갖고 우리가 뭐 더 재밌게 놀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친을 골탕 먹인다는 거에 굉장히 흥분한 네. 디키는 그러자. 그러고서 그쵸. 진짜 한 10년 된 친구처럼 네. 둘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친해지고, 결국은 디키가 그 몬지엘로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둘이 같이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주드로 팬이라고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드로가 연기한 디키 캐릭터는 이제 전형적인 딜레탕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증도 잘 내고, 바람둥이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선 특히 앤 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가 영화 의상을 맡았는데, 네. 그 주드로가 이탈리아에서 입고 나온 옷들이 다 굉장히 멋있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기억에 남죠. 네. 어떤 옷이 좋으셨어요? 저는 이 약간 구부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네. 로퍼 신고 복사뼈가 살짝 나오잖아요. 네. 그 옷 이쁘지 않았어요? 요즘 사실 다시 또 네. 이렇게 약간 복고풍의 의상들이 또 유행하면서 예. 지금도 슈트에 막 바지에 이렇게 원래는 막 딱딱 내려 있고 막 앵클 네. 부츠에 했는데 맞아요. 지금 사실 그 리플리에 나오는 옷들처럼 네. 약간 미니멀하게 지금 막 그렇게 입는 스타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99년 영화인데 이미 그렇게. 주드로는 보면 근데 진짜 성시장님하고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화제인데요. 그런가요? 네, 패션에 그쵸? 관심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드로는 네. 이게 주드로가 상당히 미남이잖아요. 네. 저는 주드로는 항상 속눈썹을 누가 한 사람 신이 한 올 한 올 심어준 것 같아요. 와, 예. 그런 표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간격이 정말 절묘해요. 속눈썹 간격이. 그건 진짜 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도 네. 이제. 근데도 특이하게 이런 미남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네. 로맨스 영화 같은 데서 전형적인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 사람의 필모에서 이 영화는 몇 안 되는 네. 그런 멜로드라마에 잘생기고 여자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로 나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의상도 좋고요. 그러니까 주드로는 사실 전신을 보면 신체 비율이 완벽한 그런 미남은 사실 아니에요. 약간 어깨도 네. 좁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구등신 막 팔등신 이런 네. 배우는 아닌데 어떤 얼굴의 어떤 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신화 속의 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비드상 같은 조각처럼 생긴 네. 사람. 근데 그런 어떤 이미지의 단면을 네. 이렇게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표정이나 이게 이목구비의 비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을 봐서는 안 그렇지만 네. 딱 주드로 하면은 조각미남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비율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키가 막 크거나 네. 막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렇게 옷의 태나 네. 이런 걸 그리고 또 좀 자칫하면 그 주드로라는 사람이 네. 갖고 있는 그 얼굴 때문에 네. 이 본연이 이렇게 해야 될 연기나 이런 거 좀 예. 빠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때도 있는데 네.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사실 다행히. 주드로의 특이한 점인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히어로의 조건을 타고났는데 그 몸속에 성격 배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에서 그런 지골로 로봇 역할이라거나 네네. 이 완벽한 외모를 로맨틱한 롤에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타카에서 네. 우성 유전자만 결합한 우성인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외모를 이용하는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되게
바람둥이로 막 나와도 네. 그냥 이해가 막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버리고. 저 매치 포인트, 우디 앨런 감독의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가 그런 네. 대표적인 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기 맷 데이먼이 서운해하겠어요. 우리 맷 데이먼 얘기를 하다가 네, 표 시장님이 저 주드로 팬이라 그래서 제가 잠깐 일탈을 했고요. 네. 얘기 조금 더 하다 2부 가도 되나요?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같이 마지랑 디키랑 톰이랑 이탈리아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톰은 자기가 목표가 있기도 하지만 디키가 인생을 사는 방식에 매혹된 거예요. 자기가 네. 살아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실증 나면 또 때려치워도 되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톰은 이 디키를 어떤 자기한테 뭘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동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디키의 제일 특별한 친구로 받아들여지고 어쩌면 이 셋이 그 상류층 친구 둘이랑 우리 셋이 이 우정과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착각 어린 네. 희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드로가 연기한 디키는 실증을 되게 잘 내요. 변덕스럽고 네. 잘 질리고 그러다가 재밌을 때 참 간이라도 빼주듯이 잘해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에 대한 그 톰의 선망이나 집착이 어딘가 좀 병적인 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불을 지피는 둘이 멀어지는데 불을 지피는 게 필립 시모 호프만이라는 상당히 훌륭한 배우가 연기하는 조연인데요. 네. 프레디 마일즈라는 오래된 상류층 친구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톰은 자꾸 디키 옆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레디는 디키처럼 단순한 애가 아니어서 톰한테서 좀 어떤 걸 자꾸 읽어내는 거죠. 너 왜 자꾸 우리 주위를 맴돌아? 넌 우리 친구가 될 레벨이 아닌데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식의 모욕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점점 디키의 마음이 톰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톰이 바라는 우정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네. 결국은 야 우리 이제 즐겁게 한 철을 보냈으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고 둘이서만 떠난 산레모 아시죠? 산레모라는 도시에 여행해서 이제 보트를 빌려 타고 앞으로 너랑 더 어떤 관계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차가운 얘기를 하고 말다툼을 그 배 위에서 하다가 네. 이제 톰이 그 어떤 노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를 네, 구타를 해서 네. 이제 노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디키를 살해를 하고 배와 시신을 물 밑에 가라앉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듣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런 코너를 몇 번 해봤는데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침 삼키실 때 저도 모르게 침을 꾹꾹 삼키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저도 너무 좋아서요. 되게 오랜만에 얘기 듣는데 진짜 생각이 막 나는데 네. 광고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듣고 와요. 광고. 네. MBC FM for you. 네, 오늘은 김혜리 기자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정말 김민정님은 설명 진짜 잘하신다고요. 묘사도. 제 생각에는 교 시장님 팬들이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네. 저도 처음이라 네. 그런지 굉장히 네.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원래 이런 코너가 있고 나서는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데 지금 설명 듣고선 별로 다시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생각이 막 다 나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톰의 살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제 마지한테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마지한테는 디키가 갑자기 이제 변덕이 원래 변덕이 많은 애니까 네.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와서는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허점을 이용하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도시 간의 공조 수사가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좀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있죠. 뭐 약간 좀 법 집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 이런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세계 만국 공통의 경향이 뭐냐면 외국인들 얼굴을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디키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두 곳의 호텔에서 한 곳엔 디키 그린리프란 이름으로 다른 한 곳에서는 톰 리플리란 이름으로 투숙을 한 다음에 둘이 뭐 메모 같은 걸 남겨서 서로 연락했던 물적 증거 같은 걸 남겨놓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 디키가 종족이 갑자기 묘연해진 걸 의심한 아까 소개드린 프레디란 친구 있다. 네. 그 친구가 디키가 이름으로 톰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서 의심하고 이제 추궁하고 꼬리를 잡아요.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체가 발견돼서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톰은 굉장히 줄타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관련된 아는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디키가 없어졌고 뭐 살인 사건도 났고 하니까 전부 로마로 몰려들게 되는데 디키랑 톰을 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톰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톰 행세를 하고 디키로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디키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톰일 때는 디키 만났던 얘기, 디키일 때는 톰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살아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이 지인들에게 남기게 되고 그 지인들은 각 톰 내지 디키한테 들은 얘기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증언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둘이 살아있다는 경찰의 어떤 증거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망을 요리조리 통과를 해가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끝에 가면은 지금 빠져나가지만 리플리가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짓는 일은 어쩌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창고 같은 그 비밀을 이 톰 리플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걸 보이지 못하고 어쩌면 평생 정신적으로 감금된 생활을 해야 될 거라는 암시를 주면서 이제 영화 끝나게 됩니다. 저도 사실 리플리라는 영화를 딱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사진들 때문에 그런지 그 보트 위의 장면 있잖아요. 그게 많이 연상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되게 허무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뭔가 이렇게 결말이 뭔가 이렇게 이 정도의 죄와 막 이 정도의 사람이 어떤 결말이 이렇게 뭔가 상상에 또 막 나래를 이렇게 펴게 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특히 아까 형용사 바뀐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괄호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계속 궁금증을 갖게 하고 미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울 이미지를 많이 썼어요. 거울 내지는 반사면이 있는 물체에 얼굴이 비치면 이게 다르게 반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지러지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라스트 씬에서도 그 거울을 이용한 그런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참, 좋은 코너네요. 노래 들어요. 노래 들을까요? 근데 저 아까 보다가요.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 목소리로 이게 나왔었어요? 네, 맷 데이먼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요. 주드로도 한번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재즈 클럽 장면이죠. 그때 My Funny Valentine. 직접 맷 데이먼이 불렀어요. 맞아. 진짜 들어야겠어요. 들어봐요. FM 음악 도시 성시경입니다.고요. 저는 박효신입니다. 제가 아까 주드로 말씀드리면서 실수를 하나 했네요. 멜로드라마 얘기하면서 매치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제가 옆모습이 비슷한 조나산 라이스 마이어스랑 주드로 클로저 생각하면서 머리는 클로저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매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럴 땐 바로 얘기하시면 제가 90% 틀리거든요. 근데 맷 데이먼이 진짜 이렇게 노래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가끔 배우들이 노래할 때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하는 배우도 있지만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 경우엔 들을 때 아주 막 가창력이 뛰어나다기보다 노래를 이렇게
해석,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네. 보통 이 노래가 좋다고 느낄 때, 그런 진짜 노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 께 좋다, 이 사람 께 좋다 했을 땐 지금 딱 얘기해 주신 느낌들이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캐릭터 얘기 해야 되겠죠? 예. 네. 일단 이 리플리 시리즈의 첫 작품이 원작인데요. 이 영화는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는 첫 영화가 아니에요. 이 작품을 영화로 옮긴. 그러니까 르네 클레망이라는 감독이 알랭 들롱이 젊었을 때 리플리 역할이죠.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이제 결말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 영화가 집중한 부분은 이 범죄를 통해서 계급 갈등 같은 걸 좀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하층 계급 청년이 어떻게든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태양은 가득히, 제가 매치 포인트 생각 왜 했는지 기억이 났는데, 이해하고, 태양은 가득히처럼 그렇게 신분 상승하려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훔치는 그런 얘기가 예를 들면 뭐 젊은이의 양지라거나 그 매치 포인트 같은 멜로드라마랑 분위기가 비슷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혼동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계급 갈등에 중점을 뒀던 태양은 가득히랑 다르게 리플리는 인물에 되게 집중을 한 거예요. 이 독특한 톰 리플리라는 인물의 정신세계에 좀 더 집중, 캐릭터 중심적인 해석 각색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점이 그래서 톰은 특이하냐 그러면 범죄자와 범죄자인데 이 사람의 범죄는 보통 이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톰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탐욕이랑 그다음에 정서적인 갈증이 범죄 동기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뭔가 하나 콕 집어서 그 범행의 어떤 이유나 동기가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좀 가슴이 그렇죠. 좀 짠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서적인 필요 때문에도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안소니 민겔라 버전의 이 리플리 영화는 그런데 더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보다 훨씬 더 톰이 디키한테 동성애적으로 이끌린다거나 아니면은 디키가 자기를 부정했을 때 마치 이제 연인한테 부정당한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게 원작 소설보다 이 민겔라 감독의 해석에는 이게 훨씬 부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장면이 아까 그 박효신 씨가 보투기 장면 생각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범죄 장면인데 그 원작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이제 톰 리플리가 원래부터 준비했던 범죄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실행하는 걸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뭐냐면 리플리는 디키한테 우리 사이에 뭐 특별한 게 있었잖아 부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차갑고 경멸적으로 디키가 부정을 하니까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정살인처럼 보이게 찍었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 원작 소설과 영화에서 중심 범죄의 묘사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형용사가 바뀐다, 과로 같은 인물이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이 톰 리플리라는 사람의 특징은 텅 빈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안에 막 채워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을 비웠다가 필요에 따라서 채워넣어야 되니까 특징이 뭐든지 되게 빨리 배워요. 속성으로. 아까 재즈도 빨리 배웠다고 그랬지만 배우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뭐 외국어도 빨리 배우고 그리고 관찰력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 흉내도 굉장히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키 아버지 흉내를 냈다가 디키도 흉내를 냈다가 전형적인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간 샘플러 같이 샘플링을 잘함과 동시에 거기에 병행되는 능력이 자기 자신을 잘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굉장히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내 행위의 동기 같은 것도 이제 소설 읽어보면 잘 잊어버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특히 톰 리플리 역할에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이 텅 빈 인물이라는 점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맷 데이먼이 많은 좋은 배우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배역에 따라서 극 중에서 이 사람은 미남이야라고 네. 설정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냥 역할 맥락상 이 사람은 네. 평범한 서민이야라고 네. 설정이 되면 또 그렇게 되게 특징 없는 보통 청년으로 보이는 이상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시면 이 영화 리플리 안에서도 충분히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뭐 디키인 척할 때 뭐 특별히 많이 분장을 하거나 네.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프레디가 보기에는 이제 부자 눈에 들려고 이렇게 부자가 흘린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서민 녀석으로 막 보이는 건데 네. 아까 메레디스라는 여자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메레디스는 톰이 디키인 줄 알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반해버린 이 부잣집 딸 메레디스랑 있을 때는 그 여자 눈에는 제 톰이 되게 유복하고 매력적인 부잣집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객 눈에도 그게 무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작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톰의 독백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흉내낼 때 중요한 것은 생김새에 실제 얼마나 유사한가 보다도 네. 상대의 기분과 기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한테 어울리는 표정을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섭다. 순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닮으려고 막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옷을 입듯이 싹 걸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톰 리플리는 일종의 배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사람의 기분을 묘사한 원작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어떤 명배우가 내가 누구보다 이 캐릭터를, 이 배역을 잘 해낼 수 있어라고 믿는 어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의 자신감 같은 게 범죄 전에 가슴속에 솟아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톰 리플리가 이제 영화 속의 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그 다른 범죄자들하고 구별시키는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좀 진짜 다른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네. 악당은 꼭 결말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네. 또 그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좀 시원하고. 네.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것과 되게 복잡한 뭔가 이런 설명도 필요한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결론은 그건 거예요. 사기꾼이 되려면 똑똑해야 되고 네, 되게 현명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세세한데, 이제, 눈치도 잘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관찰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디키가 완전 정반대 케이스인데,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한테 네. 굉장히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쉽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요. 철자법도, 예를 들면 철자법도 톰은 절대 안 틀리는데 디키는 상류층 교육의 맹점이라고 영화 속에 나오는데 그런 사소한 일들은 비서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철자법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리플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범행을 하는 동안 그저 목적을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행을 하면서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톰이 그 디킨의 부모님으로부터 여행 잘하라고 되게 값비싼 평소에 평생 못 받아본 선물 같은 걸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소설에 있었던 장면 같은데 그걸 보고 진짜 감동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도 그런 어떤 좋은 물건이나 안 받아본 호의를 받을 때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분명히 거짓 행동과 거짓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진담이 툭툭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좀 뭔가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너는 장기가 뭐니라고 디키가 물어봤을 때 난 필적 위조랑 거짓말이랑 흉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근데 그거는 디키는 얘 농담하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인 거죠. 그리고 또 얘가 감정을 자기 범죄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게 어떤 데 나타나냐면 나중에 유언장을 위조하거든요. 디키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자기가 유산의 일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유언장 구절에 이런 그 목표랑 무관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키인 척하고 쓴 구절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톰, 너는 나의 유일한 형제이자 내 여자친구보다 날 더 잘 이해해준 애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너 같은 아들을 갖기 바랬어. 근데 이건 사실 자기 목표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쵸. 이제 나는 디키한테 그런 존재이고 싶었다는 그런 사적인 욕망 같은 게 이제 사기치기 위해서 쓴 문장 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오늘 제가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잘 봤고요. 네. 아니,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보셔도 그렇게 재미없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훌쩍 가서요. 항상 이래요. 저는 왜 이럴까요, 항상. 저는 이렇게
한 5일 동안 하면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 박효신 씨 팬들이 저를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목소리를 아니요. 더 듣고 싶었는데. 아니요, 절대. 아까 목소리 섹시하시다고 네. 제가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노래 소개해 주시면서 네,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죠. 보통 제가 세 번째 곡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사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곡을 고르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희연 씨가 네. 최근에 앨범 리얼라이즈라는 앨범 새로 내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다프트 펑크 노래를 리메이크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이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요. 우리 기자님 인사드리고 네. 드려야겠네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기회가 있기를 꼭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광고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